여기서 뭐라면 이렇게 생리고 도다툰 그냥 생리고 그리고 동상 뭐 장성 도착할 때 암살 때 그거라면 다 하고 같이 먹고 그냥 진짜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산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얻는 기쁨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의 산을 직접 등산하며 산속의 아름다움에 끊임없이 놀라고 있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 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한국인의 정까지 느끼며 남다른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미국 유명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이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한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를 산에서 찾고 도시와 산과의 연관관계성에 대해 조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파니 킴이라 합니다. 28살이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학생은 아니에요. 9.11 테러 때 슬프게도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은 많지 않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빠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걸었던 때, 제 생일에 깜짝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날까지 전부 다 기억 속에 자리 잡았죠. 그날 아침 아빠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출근하셨어요. 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현관까지 따라 나갔죠. 아빠는 저를 안아주시며 스테파니, 사랑해 오늘 일찍 들어올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러셨듯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그 미소를 생생히 기억해요. 때로는 그 기억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해요. 아버지의 부재는 제 어린 시절을 무겁게 짓눌렀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 더 힘들었죠. 초등학교 때는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특히 학교에서 가족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번은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해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조부모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 이야기를 발표하는데 저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울면서 발표를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상실감과 소외감은 정말 컸어요. 왜 하필 우리 아빠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중학교 때 만난 멘토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분께서 저에게 도시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마치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이죠.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잘한다고 해요. 아마도 제가 겪은 아픔 때문에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제 특성이 앞으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꿈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꿈은 제 한국인 뿌리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의 도시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도시가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울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되살려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죠.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저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 논문 주제는 도시재생과 생태계 복원의 상관관계예요. 이 과정에서 올리비아 브라운 교수님을 만났죠. 55세의 여성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전통적인 미국식 도시계획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의 강인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압도당했어요. 첫 수업 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가 제안한 그린 코리더 개념, 즉 도시 곳곳에 녹지 통로를 만들어 생태계를 연결하는 아이디어였죠. 그 후로 정기적으로 연구 미팅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아시아 도시들의 혁신적인 도시계획 사례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수님은 전통적인 서구 모델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교수님의 고집센 면모를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죠. 특히 제가 한국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을 때 교수님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스테파니,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야. 미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라고 하셨죠.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우울해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의 업적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퇴색될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옛날 논문들을 보며 한숨 쉬며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아버지를 떠올랐고 교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그 순간 교수님에 대한 연민이 생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2024세계 미래 도시계획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제 뿌리인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요. 게다가 제가 그토록 관심 있어 하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설렘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올리비아 교수님에게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어요. 교수님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이번 기회에 한국의 도시계획을 직접 보시면 새로운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 열정에 감동하셨는지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갈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16시간의 여정 동안 올리비아 교수님과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교수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셨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기신 것 같았어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국이란 생각이 드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반면 올리비아 교수님의 표정에선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죠. 낯선 환경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에 탑승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올리비아 교수님도 감탄하셨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본받아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교수님께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 그래서 도시개발과 자연,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항상 중요한 과제였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올리비아 교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듯 했어요. 특히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에 놀라워하셨죠. 교수님은 이렇게 산이 많으면 도시 개발에 제약이 많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이 이런 지리적 특성을 역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과 도시가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냈다고요. 예를 들어 산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우리 방에서는 남산 서울타워가 보였죠. 창밖 풍경을 보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도시계획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는 것 같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한국의 도시계획자들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에 청계천을 들렀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은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을 만들고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하셨죠. 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 생태계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우리는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은 처음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중국 여행에서 현지 음식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여행 내내 맥도날드만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이번 한국 여행도 음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대요. 하지만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나오자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이건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특히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에 감탄하셨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의 신선함과 맛에 계속해서 놀라워하셨죠. 교수님은 한국 음식이 맛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풍부한 점, 그리고 발효식품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식단이 한국인들의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하셨죠. 놀랍게도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드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겠네요. 라며 농담하셨죠. 저는 한국 음식이 영양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의 철학이 느껴지는군요. 앞으로의 여행이 더 기대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 덕분에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 같았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죠. 앞으로의 여행에서 교수님이 한국의 다른 면들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내일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어요.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며 도시 속 국립공원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죠. 올리비아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동의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산림 생태계와 도시 환경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등산로의 설계, 물과 공기의 순환 시스템, 그리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효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셨어요. 또한 산림이 도시 거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으니 내일의 산행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산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산이 가진 특별함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공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과 그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산의 실루엣을 보며 내일의 모험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의 산이 가진 매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올리비아 교수님께 전할 수 있길 바랐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밖으로 북한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등산이 올리비아 교수님께 어떤 인상을 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원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올리비아 교수님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도심에서 이렇게 쉽게 국립공원에 올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셨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교수님은 또 한 번 놀라워하셨어요. 잘 정비된 시설과 상세한 안내 표지판을 보시더니 미국의 국립공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시작하자 곧 다양한 연령대의 등산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즐겁게 산을 오르고 있었죠. 올리비아 교수님은 이런 광경에 감탄하셨어요. 도시 한복판의 국립공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셨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한국의 시민 참여 정신과 환경보호 의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우리는 중년 등산객 그룹과 마주쳤어요. 처음에 올리비아 교수님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우리에게 막걸리와 김밥을 건네주셨어요. 교수님은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막걸리와 김밥을 드시더니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에너지바를 꺼내 그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교류를 통해 올리비아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런 게 한국인의 정문화인지 물으셨고 저는 한국인들이 낯선 사람과도 음식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저는 교수님께 한국의 산림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산림보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국가 재건을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전쟁 후 한국의 산림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과도한 벌목과 전쟁의 폐허로 산들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죠. 당시 한국의 산들은 나무는커녕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민둥산이었습니다. 이 민둥산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시기에 생겨났다고 설명했어요. 산림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강조했죠.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더욱 긴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냈어요. 정부는 식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전 국민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부터 군인,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참여했죠. 이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국가 재건의 상징이 되었어요. 더불어 정부는 화전민 이주 정책을 실시해 산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생활 터전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 훼손을 막는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뤄냈죠. 또한 한국은 독특한 녹화 성공률 100% 전략을 펼쳤습니다.
보통 나무를 심을 때 일부가 죽는 것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심는데 한국은 모든 나무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정성을 다해 관리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실제로 100%에 가까운 활착률을 달성했죠.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한국은 불과 40여 년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푸른 숲으로 뒤덮는 데 성공했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산림 복원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림 복원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산림보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죠. 올리비아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했어요. 한국의 산림보건 역사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의 상징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연세 지긋해 보이는 신사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자신을 박종호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전직 산림청 공무원이셨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이 우연한 만남에 매우 기뻐하셨고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길, 우리는 한국의 산림정책, 도시계획,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의 표정에서 점점 더 큰 관심과 흥미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갔죠. 북한산 정상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 서울의 장대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쏟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흐르는 모습이 눈부셨어요.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와 그 주변의 녹지,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공원들이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락을 꺼내더니 우리에게도 떡갈비와 주먹밥을 권했어요. 올리비아 교수님도 경계를 풀고 음식을 받아 드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주 이 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산이 민둥산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해요. 손녀는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들이 지금은 울창한 숲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환경공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옛날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민둥산이었던 북한산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죠.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할아버지와 손녀에게서 한국의 산림보건 역사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환경보호 의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올리비아 교수님은 한국의 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닌 사람들의 노력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우리는 서울의 전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풍경은 단순한 도시와 산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망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역사로 보였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의 눈에서 도시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산길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등산로 곳곳의 생태보호시설과 안전시설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특히 생태 통로와 빗물 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산 후 박 교수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산 아래 작은 식당에서 김치전과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산림정책, 도시계획,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은 한국 산의 여러 장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 한국산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잘 정비된 등산로와 편의시설, 안전시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산은 도시개발과 자연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좋은 모델이 됩니다. 산과 함께 발전해온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자연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주죠. 시민들의 일상적인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요.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한국의 산은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자연 체험을 통해 생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죠. 이는 미래 세대의 환경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이는 자연 보존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이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한국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다른 도시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등산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올리비아 교수님의 연구와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불어 저 자신도 한국의 자연과 도시 계획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호텔에 도착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와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 과정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계 미래 도시계획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저와 올리비아 교수님은 기대감과 긴장감을 안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컨퍼런스장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을 소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산에서 만났던 박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산림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산림정책 전문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박 교수님은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의 역사부터 설명하셨죠. 당시 한국의 산들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국민적인 노력으로 산림을 복원해 나갔는지 상세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나무 심기 운동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국가 재건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 내 녹지 확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셨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도 어떻게 녹지를 보존하고 확장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들을 공유하셨어요. 특히 서울의 경우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공원을 조성하고 한강변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한 사례들을 소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등산 문화, 도시농업, 그리고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지 설명하셨죠. 이런 시민 참여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교수님은 북한산 등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을 소개하셨어요. 특히 도심 속 국립공원의 존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산 이용,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환경보호 의식에 대해 강조하셨죠. 교수님은 북한산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세대가 심은 나무가 다음 세대에게 울창한 숲이 되어 전해지는 모습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더불어 전통적인 서구 모델과 한국 모델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청중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서구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한국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연 공존 방식을 결합하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고 때로는 제게 의견을 물으시며 함께 답변을 만들어갔어요. 저는 올리비아 교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한국의 도시계획 모델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박종호 교수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교수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산림청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꿈꾸던 일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테파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당신의 열정과 지식을 세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교수님의 응원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을 나서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이 제게 새로운 시각과 꿈을 안겨주었고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 실현해 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제게 준 선물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른 도시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과 부푼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귀국을 준비하면서 저와 올리비아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비아 교수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를 회상하며 웃으셨어요. 한국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셨고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교수님의 연구와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 미래의 방향도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박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산림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제 뿌리와 연결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복원하는 데 한국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았죠. 올리비아 교수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지여 교수님도 놀라운 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도시와 자연 공존 모델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이셨죠. 교수님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완전히 자신을 바꿔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곳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해요. 또한 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죠. 남은 인생을 이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쏟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박 교수님이 배웅을 나오셨고 우리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눴죠. 박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셨고 올리비아 교수님에게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며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정체성과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제 미래 연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올리비아 교수님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 탐구를 넘어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화 간 이해와 개인적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경험했다고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녹색의 산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같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각자의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산림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산림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올리비아 교수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세계의 도시계획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만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민둥산이란 단어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산림을 일구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자주 가는 저로서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실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등산을 즐겼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세요.